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근세시대 동아시아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유학에서 파생한 학문으로 유학의 분과 학문 중 가장 주류를 이루었고 한중일에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종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사상과 이념에 더 가까웠습니다. 한국의 경우 조선이란 국가에서 성리학을 국교화하였고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한 건국 집단도 성리학을 수학하던 사대부들이었죠. 따라서 조선시대의 지배층들은 조선이란 나라를 성리학적 질서 위에 수립하여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시키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성리학 때문이었다고도 말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리학 때문에 망하기도 했고 성리학 하나 때문에 망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성리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조선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성리학이 어떤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다 보시고 정말로 성리학의 어떤 문제 지점 때문에 조선이 몰락의 길을 갔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성리학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 때 기나긴 대몽 항쟁기를 끝내고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원나라를 통해 중국의 성리학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한국 최초로 이 고려라는 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사람은 안향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성리학자라고도 불리는 안향은 경상북도 영주의 토착 호족 가문에서 태어나 원나라에 유학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에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성리학 저서들을 접하게 됩니다. 안향은 이 성리학 저서들을 직접 손으로 다 베껴 쓰고는 그 책들을 1290년 고려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성리학의 시작이며 한국 성리학의 계보는 안향에서 시작하는 거랍니다. 당시 고려의 국왕이었던 25대 왕 충렬왕은 안향의 성리학 도입에 기뻐하며 안향을 중용했습니다. 안향은 정치 원로가 되어서도 원나라로 파견되는 사신단을 통해 유학자의 화상, 성리학 저서들을 대량으로 구해오게 했으며 아울러 국가 장학재단인 섬학전을 만들어 고려 내 성리학 교육에도 힘썼죠. 당시 고려의 지배층은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귀족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하위 지배층들 가운데 권문세족의 부패하고 고인, 기득권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권문세족만큼이나 세습할 수 있는 경제적 대농장이나 음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문의 사회적 명망이 부재했죠. 이런 하위 지배층 내지 지방의 중소지주들은 사회 지배층의 핵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학문적 식견을 터득하여 내세울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향의 제자를 자처하는 지식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안향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성리학을 발전시켜 나가던 성리학자는 음서를 통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통치 이념과 도덕적 이상향을 공부하고 수학하여 국가 관료로서 그 실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과거제도의 우수함을 강조했습니다. 안향의 학맥을 정통으로 이은 제자는 백이정이었습니다. 역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백이정은 고려의 26대 왕 충선왕이 원나라로 갈 때 함께 따라가 원나라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스승 안향을 통해 성리학을 접했던 백이정은 성리학의 고장인 중국에서 더 다양한 성리학자와 교류하며 성리학을 더 깊이 연구할 수가 있었죠. 백이정은 고려 귀국 후 원나라에서 배운 성리학 체계를 바탕으로 스승 안향이 닦아놓은 성리학 학계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백이정이 내린 자양분에서 이재현, 박충좌 등의 내로라 하는 성리학자가 나타났죠. 성균관 수석 입학을 할 정도로 수재였던 이재현은 백이정의 제자였으며 이재현의 장인어른인 권부도 성리학자였습니다. 이재현은 학창시절부터 그의 학식이 워낙 정평에 나 있었기에 당시 아들에게 양위하고 원나라에서 개인 독서에 심취해 있던 26대 왕 충선왕이 이재현을 원나라로 초대하였습니다. 1314년 충선왕은 원나라의 수도 대도에서 원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원나라와 고려의 학문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만권당이라는 학술 기관을 만들어 국적을 불문하고 학자를 초대해 학문에 힘썼는데요. 이때 충선왕은 만권당에 이재현도 초대하였죠. 충선왕의 만권당에는 남송 출신의 정통 성리학자가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재현 역시 그들과의 교류했으며 고려로 귀국해 고려 땅에 성리학이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헌했습니다. 이재현은 철학 사상 면에서도 큰 성과를 선보였지만 문학적 능력도 남달랐습니다. 이재현은 여공패설이라는 평론서를 집필하였는데 고려의 문학 예술사를 정치와 사회 속에서 평론한 글이며 향후 고려 문단의 방향성까지도 제시하여 오늘날에도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에도 관심이 많던 이재현은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따라 고려사를 정리하여 사략을 편찬하였지만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죠.
성리학이 고려 문단에 퍼지기 전까지 고려의 지식인들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문학적 저술 능력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려 초 광종이 과거제도를 시행한 이래 문신을 뽑는 문과 시험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명경과 전형과 문학적 능력을 시험보는 제술과 전형이 있었는데 고려에서는 제술과 전형을 더 중요시 여겼죠. 그런데 고려의 성리학이 안향, 백이정, 이재현 등 세대를 거치며 더 발전해 내려오면서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보는 명경과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지식인으로선 문학성보다는 철학성에 더 주목하였던 거죠. 이러한 현상이 정점을 찍었던 건 이재현의 학맥을 이어받은 목은 이색대였습니다. 성리학 역사에서 또 한 번 박차를 가했던 시점이 고려의 31대 왕 공민왕 때였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 간섭기에서 벗어나려는 반원 자주개혁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원나라에 빌붙으려고 했던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공민왕은 성리학자들을 등용하고 또 그러기 위해 성리학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민왕은 재위 초부터 이재현을 조정의 주요 자리에 앉히며 국정 운영을 이재현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재현은 고려의 국무총리 문화시중으로서 공민왕의 반원나라, 반권문세족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고 은퇴한 이후로도 공민왕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1367년 이재현 사후 공민왕은 이재현을 대리할 새로운 대학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재현은 생전 자신의 제자였던 목은 이색을 여러 번 추천했는데 이색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원나라에서 외국인 전형 과거 시험에서 2등으로 합격할 정도의 수재였습니다. 공민왕은 이색을 내세워 고려의 성리학 발전에 일조하도록 하였죠. 공민왕은 국립고등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오로지 성리학 교육만을 하는 대학교로 개혁했는데 이후 공민왕은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명한 것이죠.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대항마로 새로운 신진 지식인을 육성하기로 하였고 공민왕은 성리학자들이 정치적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주었던 거죠. 이색의 명성이 이미 남달랐기에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이 되자 성균관 생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색이 교육하고 배출해낸 성균관의 생도는 성균관을 졸업하고 그대로 정계에 진출할 수가 있었죠. 이때 정계로 진출한 이색의 제자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신진사대부는 정통 성리학에 따라 권문세족은 물론 권문세족과 붙어먹은 타락한 불교계를 비판했죠. 대표적인 인물로 정몽주, 박상충, 정도전, 이숭인, 권근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고려의 귀족사회를 해체하는 개혁의 주체로 성장합니다. 신진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세대라는 뜻이고 사대부란 학자와 관료를 겸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학자로서의 정체성은 없던 귀족들과 대립하는 개념이었죠. 목은 이색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정통으로 이색의 뒤를 이어 고려의 성리학 계보를 이은 제자, 이색이 유독 총애하고 아꼈던 제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포운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최초로 성리학을 도입했던 안향이나 신진사대부의 스승인 이색이나 정몽주나 다 경북 출신이죠. 이들 외에도 이색의 제자들이었던 신진사대부 상당수가 경북 출신이었습니다. 정몽주의 가문은 경북 지역의 중소지중 가문이었고 향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몽주 몇 세대 전에 그의 가문은 이미 중앙관직에 진출하는 가문으로 성장했고 역시 경북 출신인 정몽주도 자연스레 이색의 제자가 되었죠. 정몽주는 이색의 거의 첫 제자였는데 이색은 정몽주의 천재적 재능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정몽주는 당시로서는 얼마 없는 성리학 자료로 성리학을 완벽하게 해석해 수많은 성리학 해설서를 남겼고 스승 이색은 정몽주 덕에 이제야 고려도 고려만의 성리학 연구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몽주에게 동방이학의 비조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1360년 공민왕 시절 정몽주는 20대 초반에 과거를 전국 수석으로 통과해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 젊은 시절 정몽주는 아주 유능한 외교관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주로 명나라 외교를 전담했는데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명나라의 1대 황제 홍무제 주원장조차 정몽주를 총애하며 오직 고려와의 외교는 정몽주를 통해서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1377년엔 일본 규슈로 가서 규슈의 세력가와 만나 왜구를 잘 통제할 것을 약속받고 일본 땅에 있던 고려인포로 수백 명을 송환시키는 큰 공을 세웠죠. 정치 관록이 없던 이성계는 정몽주에게 크게 의지했습니다. 이 이성계와 정몽주 사이가 각별했는데 이성계에게 정도전을 소개해준 사람도 정몽주였죠. 이후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는 새로운 고려의 미래를 꿈꾸는 트로이카가 됩니다. 충신의 상징으로 알려진 정몽주이기에 처음부터 이성계와 대립했을 것 같지만 정몽주는 초반에는 이성계, 정도전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요. 우왕, 차왕 폐위 때도 주도적이었고요. 과전법 시행에도 딱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계를 벼르던 스승 이색과 정몽주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도전과 대립했고 끝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몽주의 죽음과 함께 고려도 멸망하고 성리학 계보도 끊겼을까요? 아닙니다. 정몽주의 제자에 의해 성리학 계보가 이어지니 그 제자는 바로 야은 길제였습니다. 이성계의 왕위 추대 여부를 두고 신진사대부는 급진과 온건으로 나뉘었으나 어찌됐든 조선을 건국한 급진 신진사대부들도 성리학을 연구하는 사대부는 사대부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 성리학 국가를 표방했죠. 더 이상 귀족은 존재할 수 없는 성리학적 이상향을 추구하는 사대부들의 나라였죠. 사대부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학자와 관료를 겸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학자로서의 정체성은 없던 귀족들과 대립하는 개념이었죠. 다만 조선을 건국한 급진 신진사대부들은 이후 조선 건국 및 이제 갓 탄생한 조선이란 나라를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들을 새롭게 적용하고 실현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관료로서의 정체성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현실적인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온건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멸망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권근 등 조선 조정의 부름에 끝내 응하여 정계에 진출한 성리학자들도 일부 있었지만 정몽주를 따르던 대부분의 온건 신진사대부들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충과 효를 저버린 조선의 국정 운영에 동참할 수 없다며 태조 이성계와 조선 조정의 부름을 모두 거부한 채 지방으로 낙향하여 정치와는 등을 졌습니다. 대신 성리학 연구에 매진하였는데 따라서 이들도 성리학을 연구하는 사대부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강력했고 이들은 정치 사상보다는 학문 사상을 더 강조하여 사상적으로는 더 원론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안향 이래 내려오는 성리학 학계의 계보를 잇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그 시작을 알린 사람이 정몽주의 제자였던 야은 길제였습니다. 조선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후 만국의 수도 개경을 돌아보며 500년 도읍지를 폐마로 돌아드니 라는 시조로 유명한 야은 길제는 경북 구미 출신입니다. 여말선초의 성리학자들은 참 경북 출신이 많죠.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로 이어지는 3세대의 성리학 계보 3사람을 사문이라고 부른답니다. 야은 길제는 학식도 학식이지만 깨끗하고 도덕적인 성품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또 이방원과 꽤 친했다고 하네요. 그가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관직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미 고려의 구군이 다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끝내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하자 길제 야은은 모든 관직에서 사퇴하고 한양 천도 때도 따라가지 않은 채 개경에 더 머무르다가 고향으로 낙향했죠. 훗날 조선의 2대왕 정종이 동생 이방원을 세자로 임명했을 때 실권자였던 이방원은 길제를 불러들여 국가의 제사 업무를 관장하는 태상박사라는 관직을 제안했지만 길제는 한 신하가 두 주군을 섬길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죠. 야은 길제에게 차인 이방원이었음에도 훗날 태종으로 즉위한 이방원은 야은 길제의 충절을 높이 사고 길제가 가난하게 산다는 말에 많은 토지와 재산을 하사해 주었으나 길제는 또 국가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전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제의 뒤를 이어 이젠 조선으로 넘어가 한국의 성리학 계보를 이은 사람은 김숙자였습니다. 김숙자도 스승 길제와 같은 구미 고향으로 12살 때부터 길제로부터 유교 경전을 수업받았습니다. 김숙자 역시 성리학에 능통했으나 스승 길제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김숙자는 관료 진출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태종 14년이었던 1414년 과거 속과를 통과하여 성균관 유생이 되었으며 세종 1년이었던 1419년 과거 대과에도 합격하여 관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길제가 제자인 김숙자에게는 관직 진출을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말라면서 관직 진출을 권장하기도 했다죠. 한 번은 세종대왕이 정승들에게 유교 경전에 대한 해박한 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정승들이 모두 김숙자를 추천하자 세종대왕은 김숙자를 성균관 교수직 겸 세자의 스승 중 한 명으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김숙자는 6대왕 단종 때까지 관직 생활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낙향하였는데 그 사이에 수양대군이 괴용장난을 일으켜 단종을 내쫓고 7대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김숙자를 공신을 책봉하며 그를 회유하려고 했으나 역시나 정몽주와 길제의 학풍을 이은 제자답게 세조의 정권에는 따를 수 없다며 모든 관직을 거부하고 처가였던 밀양에서 말년을 보냅니다. 생전 김숙자의 자랑이 있었으니 바로 김숙자의 제자로 성리학의 계보를 이은 다음 세대의 정통 성리학자이자 또 김숙자의 친아들이기도 했던 김종직이었습니다. 김종직은 어린 시절부터 수준 높은 유교 경전들도 쉽게 이해하고 암송하며 또한 철저한 성리학 이념을 강조하던 대쪽 같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김종직은 그의 아버지가 길제의 제자이자 정몽주의 제자의 제자이니 그 학풍을 정통으로 이을 수 있었죠. 김종직 역시 아버지처럼 세상을 등지기보다는 관직 진출을 희망했습니다.
김종직이 막 관직 진출을 할 때가 세조 무렵이었는데 아버지 김숙저 사후 3년상을 위해 잠시 고향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많은 유림들이 김종직을 찾아와 제자를 자처했고 김종직의 제자들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김종직은 그 학풍을 이은 사대부답게 오로지 성리학 원칙만을 강조하였기에 불교에 심취했던 세조에게 직언도 서스럼없이 하다가 파직당한 일도 있었고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강조하여 서울 등의 양반들을 굉장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함양 군수였던 시절 유자광이라는 무인 출신이 써놓은 현판을 봤는데 유자광이 서울 출신이라 어디 서울 출신 따위가 무인들의 문장을 따라하려고 하느냐며 유자광의 현판을 부숴버린 일도 있었죠. 이처럼 김종직은 정통의 범위 밖에 있으면 뭐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김종직을 레이더에 포착한 군주가 있었으니 구대왕 성종이었습니다. 구대왕 성종 무렵이 되면 이젠 어느덧 조선 중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조선의 중앙은 대부분 훈구파가 관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훈구파란 고려 말 조선 건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급진신진사대부들의 후손들로 조선 개국 이외에도 두 차례에 걸쳤던 태종 이방원의 왕자의 난 그리고 수양대군의 계유정당과 세조를 등극한 이후 사육신 사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치적 환난들이 있을 때마다 공신으로 책봉되어 국가로부터 기득권을 보장받은 세력들을 의미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칠대왕 세조는 말년에 본인이 본인 손으로 키운 한 명의 신숙주 등의 훈구파들이 너무 커져버린 것을 경계하며 신진 세력들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 신진 세력들도 결국은 훈구파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저 구훈구파 신훈구파 정도였습니다. 구대왕 성종은 그놈이 그놈이고 다 같은 훈구파이니 어떻게 해도 훈구파의 고인 기득권에 왕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다고 여겼는데 그때 성종이 포착한 사람이 김종직이었습니다. 김종직은 정몽주, 길재, 김숙저로 이어지는 정통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성리학자였기에 아무리 아버지 김숙저와 김종직이 관직 생활을 했어도 공신으로 책봉된 적도 없거니와 무엇보다 김종직에겐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훈구파도 아니고 한국 성리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경북지역, 이 영남지방 출신들이라 그들이 영남지방 출신의 정통 성리학자들이라는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종직 하나만 성종의 사람으로 만들면 김종직의 제자들을 대거 요직에 등용시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의 세력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게 성종은 김종직을 파격 승진시켜 주었고 김종직의 제자들도 주요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이러니 김종직의 제자들은 더더욱 김종직을 신봉했죠. 김종직과 그 일파를 살인파라고 부릅니다. 정치적 기득권은 없던 살인파였기에 대신 성종은 살인파들을 주로 언론기관인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 등용하여 훈구파들의 비리를 캐고 그들을 탄핵시키는 일을 맡겼습니다. 김종직은 아예 성종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이 조선의 조정 곳곳에 자리를 잡았고 당연하게도 김종직의 학문적 사상이었던 정통 성리학의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문풍이 조선 조정에 흐르게 됩니다. 성종은 이걸 잘 따랐고 살인파들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강했죠. 김종직은 죽어도 이미 김종직의 제자들이 형성한 살인파들이 조선 조정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종의 아들이자 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은 이를 참지 못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연산군은 국왕에게 성리학을 명분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살인파들이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이 국정 운영에 익숙해져 있던 살인파들은 연산군에게도 똑같이 그랬죠. 이상하리 많지 아버지 성종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고 했던 연산군은 무오사화, 갑자사화라는 두 차례의 사화를 통해 살인파들을 대거 숙청하고 탄핵했습니다. 그럼에도 영남지방에서는 여전히 김종직의 뒤를 이어 성리학 계보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 계보의 성리학자들 가운데 다시 조선의 태풍을 몰고 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학문적으로 김종직의 뒤를 이어 성리학 계보를 이은 성리학자는 김굉필이었습니다. 김굉필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김굉필의 가문은 대구의 달성군의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 경북이죠. 김굉필은 대구에서 한헌당이라는 작은 서재를 짓고 학문을 닦아서 세상 사람들은 김굉필을 한헌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굉필은 정치보다는 학문을 더 중요시 여겨 한국 성리학의 메카인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학문을 닦다가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관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연산군은 무오사화를 일으켰고 김굉필은 김종직의 제자였다는 이유로 곤장을 먹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두 번째 사화였던 갑자사화 때도 휘말려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죠.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길지 않았기에 김굉필의
명성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엄연히 정몽주 길제의 학풍을 정통으로 이은 성리학자였습니다. 김경필의 사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김경필은 소학이라는 유교 경전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소학은 유교 경전 중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경전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유학을 접할 때 공부하는 경전입니다. 김경필은 30세까지도 소학을 읽었다고 합니다. 김경필은 모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학문의 내용처럼 그대로 체득하고 실현한다면 세상 일을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렇기에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소학이 그 어떤 유교 경전보다 깊은 가르침을 준다며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바로 조광조죠. 조광조 역시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조광조가 김경필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조광조의 가문 자체는 조선 건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고려시대 무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며 조광조 집안은 꾸준히 관직을 역임했지만 그렇게 높은 관직은 아니었으며 성리학의 메카인 경북 영남지방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조광조가 어떻게 김경필의 제자가 되어 정통 성리학의 계보를 이을 수 있었을까요? 조광조의 청년 시절 아버지가 평안북도 회천군으로 부임한 적이 있어서 잠시 그곳에 살았는데 그때 김경필이 이 지역으로 유배를 왔었습니다. 김경필이 김종직의 직계 제자로 이미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았기에 조광조는 곧바로 김경필의 제자를 자처하며 김경필로부터 성리학을 배우며 김경필의 직계 제자가 되었죠. 조광조가 김경필 밑에서 배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조광조는 김경필의 사상 대부분을 흡수하였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 폭군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조선의 11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중종은 중종이 직접 반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제위 초중기 중종의 왕권은 약했으며 조선의 국정은 반정 세력들이 거의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운 반정 세력들은 역시 공신으로 책봉되어 훈구파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였죠. 그런데 이때 반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훈구파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졌고 언제나 훈구파들 눈치만 보는 중종은 반정 공신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는 힘없는 예스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진짜 반정을 주도했던 반정 공신들은 중종 제위 중반기가 되면 거의 다 죽고 없었으며 조선 조정을 쥐고 있던 훈구파들은 딱히 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중종 10년이었던 1515년 과거급제 후 겨우 3개월이 된 사관원의 신입 직원이 비대해진 공신들로 가득 찬 조선의 조정에 언론기관인 사헌부와 사관원에서조차 훈구파들 눈치나 보며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사헌부와 사관원의 전 직원 물갈이를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상소의 주인공은 김경필의 제자 조광조였죠. 조광조의 상소문은 그저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의 객기로 끝날 문제이기는 했으나 실제 당시 몇몇 정치인들은 사헌부와 사관원이 훈구파들 눈치를 너무 본다고 안 그래도 이를 문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종은 사헌부와 사관원 전 직원을 싹 갈아버렸습니다. 조광조는 중종이 가려워하던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었고 이 일로 조광조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조광조도 개인적으로 훈구파를 매우 탐탁치 않아 했는데 우선 자신의 스승 김경필도 연산군 시절 2차례 사회에 걸쳐 곤장도 맞고 유배도 가고 사약까지 먹고 죽지 않았습니까? 혈기왕성했던 조광조는 조선의 조정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시원시원하고 물불 안 가리는 조광조의 성격에 소심한 중종은 조광조를 더욱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조광조는 엄청난 속도로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조광조의 상소 사건이 있던 당시 조광조의 품계는 정육품, 딱 과거 급제하면 시작하는 벼슬 품계죠. 그런데 3년 후 1518년 조광조 품계는 정삼품, 그리고 또 얼마 안 되어 종 2품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에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신임은 절대적이었고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를 남발하던 우리 중종이 이제는 광조의 말이 옳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죠. 중종을 등에 업은 조광조는 본인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야심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통 성리학을 고수하던 살인파의 학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광조답게 조광조는 조선에 더 철저하게 성리학의 원칙을 설파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조광조는 스승 김경필의 영향을 받아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학을 더 보급화하였고 향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향약은 지방 마을 단위의 향촌 자치규약으로 훈구파가 아닌 사대부들은 보통 각 지방 각자의 고향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의 자치공동체를 마련해 자신의 고을 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향약이라 하죠. 쉽게 말해 향약은 살인파들이 각자의 지방과 고을에서 행사하던 사회적 권력의 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향약을 지방 곳곳에 퍼뜨리니까 살인파들의 지방 영향력은 더 커지겠죠? 조선의 조정과 전국적으로 조광조를 숭상하는 신드롬이 퍼졌으며 조광조의 제자들을 자처하는 젊은 사대부와 유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조광조 품은 예전 김종직 품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조광조는 본격적으로 조선 조정의 정치개혁도 단행하는데
조광조는 과거 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추천제 형식의 관리 임용 제도인 현량과를 주장했습니다. 현량과가 실시되면 실세인 조광조가 지방의 살인들을 대거 등용할 게 뻔했기 때문에 훈구파 권세가들은 반대했으나 중종은 다 무시하고 조광조 편을 들어주어 현량과를 실시했죠. 아울러 정통 성리학을 자처하는 살인파들은 불교나 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조광조는 조선시대 도교적 행사를 담당하던 소격서라는 관청도 폐지해버렸죠. 비록 조선이 유교 국가였으나 한반도의 토착 민간 신앙에 기반을 둔 도교 행사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소격서 폐지건은 중종이 처음으로 조광조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던 개혁이었는데 조광조의 제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종을 압박했고 별 수 없이 중종은 소격서도 폐지하였죠. 탄력받은 조광조와 조광조 제자들은 노비제도, 토지제도, 세금제도 등 다양한 방면의 개혁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세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19년 조광조의 제자들이 위훈을 삭제하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위훈 삭제란 중종 반정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공신에 책봉된 자들의 혜택을 모두 거두어들이라는 것으로 훈구파들의 정치 권력 기반을 뒤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조차도 중종은 조심스러웠으나 역시나 조광조 일파의 강한 압력으로 위훈 삭제 조치를 취했죠. 언제부터 중종이 조광조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위훈 삭제 조치 이후 중종은 조광조를 경계했던 남곤, 심정, 홍경주 등 원로 훈구파 대신들과 잦은 만남을 갖더니 조광조가 역모를 꾸몄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중종은 야밤에 조광조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광조 일파가 장악하고 있던 승정원, 즉 국왕 비서실 직원들까지도 전부 하옥해버렸죠. 조광조 등이 체포된 게 11월 15일 위훈이 삭제되고 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광조의 후배들 혹은 가족들이 조광조 면회를 왔는데 조광조가 이들에게 술을 부탁했고 옥중에서 조광조는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조광조를 국문해야 하는데 조광조가 워낙 만취 상태라 조사가 불가능해 조사 일정이 취소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조광조는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한때 연산군 시절에 피바다 숙청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훈구파들도 조광조를 죽이지는 말고 삭탈 관직으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와 그 일파들을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는가 싶더니 한 달 후 중종은 다시금 조광조를 언급하며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려 조광조를 죽였습니다. 조광조 일파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정, 기준, 안당 등 역시 전부 처형됐습니다. 이 사건이 조선의 세 번째 사화였던 김효사화랍니다. 여러분은 조광조의 뭐가 잘못되어 창대하게 시작하여 그 끝은 좋지 못했을까요? 조광조와 그의 제자들의 죽음으로 성리학 계보가 끝나나 싶었지만 아직 아니었습니다. 길제, 김숙자, 김종직, 김경필, 조광조 계보로 성리학이 이어지고 살인파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의 커뮤니티가 더 두터워졌고 꼭 정통 직계 제자가 아니어도 학식과 명망만 있다면 정몽주 길제의 하풍을 이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죠. 조광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성리학의 계보를 이은 사람은 퇴계 이황이었죠. 4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